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바둑계에서 기성 리에웨이핑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바둑판 위의 전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묻혀있던 젊은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그의 회고록 바둑 인생에서 리에웨이핑 선생은 뜻밖에도 독자들을 1968년 문화대혁명의 가장 광란했던 시기로 안내하며 특별한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바로 시진핑과 리우웨이핑입니다. 당시 3명의 소녀는 노홍위병 그룹에 속해 있었기에 삼평이라는 이름으로 묵이게 되었습니다. 이 명칭은 단순히 붉은 구호를 외치는 이름이 아니라 폭력 활동에 직접 참여한 그룹을 의미합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리에웨이핑 선생이 솔직하게 고백한 부분입니다. 당시 약 15세였던 자신과 시진핑이 집단 난투극에 휘말렸고 시진핑이 가장 빨리 도망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테일은 어떤 공식 기록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 인간의 기본 성격을 예리하게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어떤 바둑판은 이미 소년 시절에 결정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기성이라는 호칭은 원래 흑과 백, 생사와 죽음을 오가는 바둑 수순에만 붙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리에웨이핑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짧은 회고록 몇 줄이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바둑 인생의 간단한 기록이 1968년 문화대혁명이 사회를 광란 속으로 몰아넣었던 시대의 그림을 열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삼평, 시진핑, 리우웨이핑, 리에웨이핑에은 모두 노홍위병이라는 공통된 운명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노홍위병은 낭만적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때리는 집단이었습니다. 가장 빨리 도망간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등골이 오싹한 디테일로 남았습니다. 문화대혁명 시절 잘못된 편에 서면 곧 폭행을 당했습니다. 학교는 전장이 되었고 구호 하나 잘못 써도 투쟁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위 군 간부 자녀들이 다니던 북경 8일학교, 북경 8일학교는 그 첫 피해자 중 하나였고 반혁명 분자로 몰리며 해산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마치 정치 난민처럼 흩어져 일반 학교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경 25중학교 한 학급에 있어서는 안 될 두 학생이 나타납니다. 바로 시진핑과 리우웨이핑입니다. 그들의 배경은 보호막이었지만 이제 죄가 되었습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시는 대흑당으로 맞아야 했고 리우웨이핑의 아버지 류전 상장은 린표와의 갈등으로 숙청되었습니다. 단 한밤 사이 그들은 고위 간부의 자식에서 흑오류의 자식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학급에는 비슷한 처지의 리에웨이핑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흑당으로 분류되었고 그는 자유파로서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소녀는 공통 운명을 의지하며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단지 처지가 비슷해서가 아니라 이름 끝 글자가 모두 평, 평으로 같았기에 삼평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친근함이 아니라 가장 외롭고 어두운 그룹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출신의 열광적인 홍위병을 경멸했고 마음속에는 영웅의 아버지, 의협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중심 권력을 누렸지만 가장자리에 밀려난 고위 자녀 그룹인 노홍위병에 향했습니다. 시진핑과 리우웨이핑의 관계를 통해 삼평은 점차 이 그룹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도망간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북경 38중학교에서 부유한 반동분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자 노홍위병 학교들이 이를 처리하러 모이라는 호출이 있었습니다. 고민 없이 3명은 자전거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당에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직을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강당 문이 박차고 열리며 수백 명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건 모임이 아니라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영웅도 무모함도 없이 세 사람은 즉시 도망쳤습니다. 리에웨이핑이 빠르게 달렸고
시진핑은 더 빨랐습니다. 리우웨이핑은 한 박자 늦었고 그 대가는 뇌진탕과 들것에 실려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문화대혁명 이후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시진핑은 농촌에서 노동한 뒤 정치에 입문하여 권력의 정상까지 올라갔고 여러 차례 리우웨이핑에 대한 존경을 공개적으로 표했습니다. 리우웨이핑은 군대에 들어가 은둔하며 살아갔습니다. 수년 후 시진핑이 복건성 부서기일 때 두 사람은 옛날 싸움을 회상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오늘은 없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언급될 수 없습니다. 위대하고 광명하며 정대한 이미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억 조각에서 한 가지 성격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시진핑은 무모하거나 고집센 인물이 아닙니다. 상황이 불리하면 빠르게 후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적 성격이 7살에 드러난다. 청소년 시절에 이미 성격은 형성됩니다. 평론가 장텔량의 평가처럼 시진핑의 생존 모델은 아주 일찍 드러났습니다. 이길 수 없으면 도망가고 맞서 싸울 수 없으면 들어가면 전력을 다해 협력합니다. 이 패턴은 연안에서부터 권력의 길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 전반에 반복되었습니다. 시진핑의 10년 이상 집권을 이런 관점에서 되돌아보면 얼핏 모순처럼 보이는 여러 행동이 사실은 일관된 논리를 보여줍니다. 반부패 캠페인은 초반에 매우 강렬했지만 체제 핵심의 이해관계에 닿으면 곧 멈추고 결코 끝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사회가 견딜 수 있는 한 극단으로 추진되었지만 백지 시위 이후 사회적 비용이 임계점을 넘자 갑자기 방향을 틀고 포기했습니다. 수많은 대규모 프로젝트도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은밀히 중단되었습니다. 홍안신구나 북경증권거래소가 그 예입니다. 민간기업, 외자, 시장을 겨냥한 경제 정책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며 안정성과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이 현상들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한 가지 성격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바로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시진핑은 모든 것을 벼랑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지만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정치 행동은 늘 익숙한 리듬을 갖습니다. 전반기에는 극단, 후반기에는 타협. 구호가 가장 크게 울려 퍼질 때가 곧 가장 빨리 후퇴하는 순간입니다. 이로써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대만을 공격할 용기가 있을까요? 대만 뒤에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미와 유럽의 안보망 전체가 있습니다. 이는 선전이나 숙청으로 통제 가능한 국내 투쟁이 아닙니다. 시진핑은 잘 압니다. 전쟁이 터지면 통제 불능이 되는 것은 대만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 사회, 그리고 정권의 안전 전체라는 사실을. 소년 시절부터 싸워 이기지 못하면 도망가라를 알고 정치 경력 내내 짐을 감당할 수 없으면 돌아서라를 선택해온 인물이 스스로 감당 능력을 넘어서는 상황에 자신을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이 붕괴하는 가능성이 대만 공격 시나리오보다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삼평, 리우웨이핑, 시진핑, 리우웨이핑에은 청소년 시절 모두 노홍위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홍위병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가장 일찍 형성되고 정치적 기반이 강하며 중앙과 가장 가까우며 문화대혁명 시기 가장 잔혹했던 조직입니다. 평론가 타이션쿠는 중앙문화대혁명 조직 멤버인 지바니의 회고록을 인용하며 북경 최초의 홍위병 조직은 주로 혁명 간부 자녀들로 구성되었으며 홍오류 출신이라는 조건으로 정치적 후원을 일찍 받았고 스스로를 노홍위병이라 칭했다고 전합니다. 1966년 8월 18일 홍위병 접견 이후 이 집단은 사회로 풀려나 혈통을 강조하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영웅의 아버지, 의협의 아들,
반동의 아버지, 천한 아들, 이 논리하에서 지, 부, 반, 악, 우는 임의로 처리 가능한 대상이 되었고 폭력과 고문과 살인은 혁명 실천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지반인은 노홍이병이 왕푸징 동풍시장을 점령하여 불법 감금과 고문 장소로 사용했다고 기록합니다. 납치와 구금은 매일 이루어졌으며 결코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안과의 협업을 직접 목격했으며 체포 명단은 북경시 정부의 지시에 따라 공안서에서 제공되었습니다. 심지어 만리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고 시신은 즉시 화장되어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홍이병이 통제불능의 학생 집단이 아니라 권력의 묵인 아래 폭력을 행사한 조직이며 문화대혁명 초기 붉은 테러 도구로서 고위 간부 자녀와 공안의 협업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범죄 보고를 접한 마오쩌둥과 장칭은 경고했습니다.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간부 자녀들이 당과 국가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시진핑의 행보와 행동을 돌아보면 이 경고는 마치 예언처럼 실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6년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장거칭, 한때 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제2 칼잡이로 로켓군 장성들을 직접 지휘에 하락시킨 인물이 이제 조사 대상 의혹에 놓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국방과학기술대학교 정의로 강등되었고 2025년 말 직위 해제, 2026년 초 주요 회의 불참으로 사실상 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의 핵심 시점은 2024년 7월 시진핑이 제3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뇌졸중 의혹을 받은 때입니다. 이후 국내 숙청 캠페인은 전례 없는 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묘와 낙마, 하회 이동 실권, 1300여 명 장교 연루,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70여 명 상장 거의 전원 퇴출. 2025년 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는 64명 고위 장성에 대한 사건을 설정했습니다. 1949년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단 3년 만에 131명 장성이 낙마했습니다. 2026년 확대회의에서 남은 상장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반부패가 아니라 내부 숙청이 되었으며 시진핑계 군이 서로를 제거하는 양상이 되었습니다. 장거칭은 군 반부패 메커니즘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동시에 세 가지 핵심 직책을 맡았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 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군사위원회 감찰위원회 부주임. 그는 고위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군 대형 사건에도 직접 관여하며 시진핑이 주도한 숙청에서 핵심 칼잡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환점은 2024년 9월 장거칭이 국방과학기술대학교로 이동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이전 직책보다 훨씬 낮은 지위였으며 실질적으로 강등과 격리였습니다. 류화가 신문을 받고 1300여 명 장교 연루를 폭로하면서 장거칭은 거의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말 그는 공식적으로 직위 해제, 2026년 초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 불참. 이 일련의 사건은 큰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진핑이 발탁한 군 직계 라인은 거의 모두 숙청되었습니다. 칼을 쥔 사람들이 하나씩 쓰러지면서 핵심 문제는 더 이상 누가 부패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칼을 쥐고 있는가가 되었습니다. 반부패 권력은 이제 후행계로 이전되는 조짐을 보이며 시진핑은 직접 관리보다 정치 감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집권 이후 반부패 도구는 시진핑의 가장 중요한 정치 수단이 되었고 중간 관리 간부 수는 덩장 후 세대 전체를 초과했고 낙마한 장성 수는 내전, 외전, 문화대혁명을 합친 수보다 많았습니다. 장거칭, 로켓군 대형 사건 칼잡이 출신은 이 비극의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부패 도미노 붕괴로 군 내 자기혁명은 역설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반부패가 심화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2025년 최소 31명의 억만장자가 처리되었고 관련 자금 총액 775억 위안,
군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발탁한 군 집계 라인은 거의 전원 낙마, 그를 거의 외로운 지휘관으로 만들었습니다. 2026년, 여전히 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반부패의 칼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숙청의 범위가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미칠 것인가? 장거층은 단지 시작 카드에 불과하며 권력 카드 전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소년 시절 위험하면 빨리 도망이라는 본능에서 시작해 지금 시진핑이 구축한 반부패 시스템이 친신 인사들을 다시 집어삼키는 현실까지 한 가지 일관된 논리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폭력과 숙청 위에 세워진 시스템은 결국 스스로를 삼키며 그 붕괴의 날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을 것입니다.